매년 수백 명이 산에서 길을 잃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인터넷에서 배운 그럴듯한 생존 팁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생존 상식 정말 믿어도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제 야생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지식과 치명적일 수 있는 거짓 정보를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을 벗어나 홀로 깊은 산을 찾은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던 산행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은 권역 바뀌고 해질녘이 다가오는 상황이죠. 다행히 가방 안에 몇 가지 비상 물품이 있네요. 도시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자연 환경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편리함에 길들여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야생 상황에서 당황하기 쉽죠.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판단이 생존을 가릅니다. 배낭을 열어보니 간식용으로 챙겨뒀던 초콜릿과 사탕이 눈에 들어옵니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런 달콤한 음식들이 완벽한 선택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당분은 빠른 에너지를 준다고 들었으니 당연히 좋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물론 굶는 것보단 100배 낫지만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놀랄 만큼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일시적으로 기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급격히 상승한 혈당을 조절하려고 신체는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쏟아내죠. 그러면 혈당치가 이번엔 급강하하면서 소위 말하는 슈가 크래시가 찾아옵니다. 이는 개인의 평소 식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 단 것을 즐겨 드신다면 영향이 덜할 수도 있고 혈당 대사에 이상이 있다면 더 심각하게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생존 현장에서는 이런 개인차를 고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혈당이 급락하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셈이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지속성 문제입니다. 단순당으로는 고작 2~3시간 정도만 버틸 수 있어요. 구조가 하루 이틀 지연된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체력만 더 빨리 고갈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의학 연구를 살펴보면 단순당 섭취 후 약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혈당 급락으로 피로감, 현기증, 집중력 감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존 상황에선 이런 증상 하나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이상적인 생존식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음식이에요. 이런 영양소 구성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시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등산할 때 자주 챙기는 트레일 믹스가 대표적이죠. 견과류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그래놀라의 복합 탄수화물, 건조과일의 자연 당분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건조과일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견과류와 그래놀라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평탄하게 유지해줍니다. 이런 조합은 약 3시간에서 6시간까지 꾸준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요. 육포나 비프 저키 같은 말린 고기 제품도 훌륭한 선택이죠.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니까요.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아몬드, 호두, 피칸 같은 것들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생존 상황에선 정확한 판단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운 좋게 가방 구석에서 트레일 믹스 한 봉지와 육포를 발견한 당신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영양 균형이 잡힌 음식으로 어느 정도 힘을 되찾은 후 다시 탈출로를 모색하기 시작하죠. 한참을 걸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점점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것 같네요. 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졌고 동물들의 흔적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해요. 걷다 보니 쪽에 제법 굵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지도를 보니 이 강을 건너야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의 깊이와 흐름의 속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이 가장 좁은 부분을 골라 건너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짧은 거리니까 체력 소모도 적고 위험도 덜할 것 같죠.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판단이에요. 유체역학의 기초 원리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동일한 양의 물이 흐르는데 강폭이 좁아지면 그만큼 유속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베르누이의 법칙으로 설명되는 물리 현상이죠.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강폭이 절반으로 줄면 물의 속도는 2배로 빨라져야 같은 양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에요. 빠른 유속은 강바닥을 더욱 깊게 침식하기 때문에 좁은 지점일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좁은 구간은 빠르고 깊은 물이 흐르는 최악의 지점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실족하면 강한 물살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갈 위험이 크고 바위나 나무 같은 장애물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대로 강이 넓게 펼쳐진 구간은 물의 속도가 느려지고 깊이도 얕아집니다. 비록 건너야 할 거리는 길어지지만 훨씬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요. 얕은 물에선 바닥이 잘 보여서 미끄러운 바위나 구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얕은 곳에선 쉽게 일어설 수 있죠. 깊은 물에서 넘어진다면 물살에 휩쓸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넓은 구간엔 중간에 쉴 수 있는 모래톱이나 바위가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강을 건널 때 주의할 추가 사항들도 있어요. 강이 크게 휘어진 지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곡선 구간에선 물의 흐름이 불규칙하고 특히 바깥쪽은 유속이 빠르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느린 특성이 있으니까요. 상류 쪽에 폭포나 급류가 보인다면 그 근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뎠을 때 그쪽으로 휩쓸려갈 위험이 있어요. 물 색깔도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맑고 투명한 물보다 탁하고 거품이 많은 물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땐 신발을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젖는 게 불편하더라도 발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강바닥에 날카로운 돌이나 유리 파편에 다칠 수 있으니까요. 여분의 양말이 있다면 건넌 후에 갈아 신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을 따라 상류나 하류로 이동해서 더 안전한 지점을 찾거나 아예 다른 경로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정말로 건너야 한다면 막대기나 나뭇가지를 지팡이처럼 사용하세요. 수심을 측정하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한 발씩 내디디면서 발밑의 지면이 단단한지 확인해야 해요. 다행히 상류 쪽에서 강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작은 모래톱과 바위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 같네요. 이런 곳은 수심도 얕고 유속도 상대적으로 느려서 안전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디며 중간 지점의 바위에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다음 구간을 살폈습니다. 생존 상황에선 이런 여유와 신중함이 정말 중요해요. 서두르다가 사고가 나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요. 무사히 강을 건넌 당신은 계속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네요. 산에선 해가 지면 급격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밤이 되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간엔 기온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시야 확보도 어려워져요. 무작정 밤에 길을 찾으려 하다간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추락하거나 야생동물과 마주칠 확률도 높아지죠. 앞쪽에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터가 보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밤을 보내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외 캠핑을 할 땐 4W 원칙을 기억해야 해요. 물, 나무, 그리고 위험 나무들 말이에요. 먼저 바람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낮에 따뜻했더라도 밤엔 운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높은 산간 지역에선 여름철에도 밤엔 상이 추워질 수 있습니다. 공터에선 차가움이 그대로 몸을 때립니다. 여름이라 해도 바람과 비가 함께 온다면 체온술로 저층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자연스러운 바람막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울창한 숲 속도 좋지 않아요. 습고 공기순환이 잘 안 되며 벌레, 야생동물의 서식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적당히 나무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열린 공간이 이상적이죠. 물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해요. 생존에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강이나 시냇가 바로 옆에서 자면 밤 사위가 올라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소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나 구조대의 신호를 놓칠 수도 있어요. 헬리콥터 소리나 구조견의 짖는 소리 등을 제때 듣지 못하면 구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가에서 약 50m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가 적당합니다. 나무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입니다. 캠프 위쪽에 죽은 나무나 썩은 가지들이 있는지 꼼꼼히 펴봐야 해요. 이런 걸 과부 제조기라고도 부르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바람이 거나 비가 오면 썩은 가지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머리 위쪽을 자세히 관찰해서 위험지들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심스러운 가지가 있다면 다른 자를 찾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땅에 떨어진 나무들은 임시 대피소를 만드는데 유용한 재료가 되죠. 또한 밤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모닥불을 피우려면 마른 나뭇가지들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굵기의 나뭇가지를 미리 패두는 게 좋아요. 또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너무 뚝하거나 진흙투성이인 곳은 피하고 약사가 있어서 물이 고지 않는 곳을 선택하세요. 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들을 모두 고려해서 적당소를 찾은 후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모닥불 피워놓았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밝히자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모닥불은 따뜻함 제공할 뿐 아니라 심리 안정감도 줍니다. 모닥불이 정말로 야생동물들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닥불만 피우면 모든 맹수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 그보다 답답해요. 동물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쥐나 스컹크, 작은 야생 고양이, 코요테나 늑대 같은 개과 동물들은 불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홀로 다니거나 몸이 약해진 상태에선 더욱죠. 이들은 진화 과정에서 산불 피해야 할 위험 요소로 인식하게 됐으니까요. 곰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곰들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잡식성 동물이라서 늘 것을 찾아 돌아다녀요. 특히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는 지역의 곰들은 인간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닥불의 빛과 연기 냄새가 오히려 여기 사람이 있고 음식도 있겠구나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북미의 국립공원들에서 캠핑객들이 곰의 습격을 받는 사고의 상당수가 이런 이유로 발생하죠. 곰들이 음식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겁니다. 또한 도마뱀이나 뱀 같은 파충류들도 따뜻한 불빛에 끌려올 수 있어요. 냉혈동물인 이들에게는 모닥불의 열기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요. 특히 밤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열원을 찾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곤충들도 불빛에 끌려오는 특성이 있죠. 모기나 나방, 딱정벌레 등이 모닥불 주변으로 몰려들 수 있어요. 이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들을 먹이로 하는 박쥐나 작은 새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닥불은 어떤 동물은 쫓아내고 어떤 동물은 끌어들이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음식 관리입니다. 모든 음식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음식 찌꺼기나 포장지도 냄새가 새지 않도록 철저히 봉인해 두세요. 많은 야생동물들이 사람의 음식 냄새와 배설물 냄새에 끌려오니까요. 따라서 용변을 볼 때도 잠자리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최소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흙으로 덮어두는 게 좋아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호루라기나 후추 스프레이 같은 방어 도구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큰 소리나 자극적인 냄새로 위험한 동물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호루라기는 또한 구조 신호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손전등도 중요한 방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밝은 빛을 비추면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야행성 동물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든 당신은 피곤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잠이 들려는 순간 근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곰이 서식하는 지역에선 캠프를 너무 숨겨진 곳에 차리지 않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열린 공간에서 곰의 접근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곰도 사람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곰과 마주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죽은 척하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상황과 곰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잘못된 대처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곰이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갑자기 놀랐거나 새끼를 보호하려 하거나 자신의 먹이를 지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곰이 있는 지역에선 평소에 소음을 내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서로 미리 알아채고 피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곰과 마주쳤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곰 퇴치 스프레이예요. 일반 후추 스프레이보다 훨씬 강력하고 사정거리도 길어서 곰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곰 퇴치 스프레이가 회색곰에게는 약 92%, 흑곰에게는 약 90%, 북극곰에게는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해요. 게다가 스프레이를 사용한 사람의 약 18%가 전혀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고 합니다. 반면 총을 사용한 경우에는 약 50% 정도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 곰 퇴치 스프레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죠. 스프레이는 곰을 죽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어서 인도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곰 퇴치 스프레이를 사용할 땐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야 해요. 바람이 자신 쪽으로 불고 있다면 스프레이가 역풍으로 날아와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 있으니까요. 곰이 약 7m에서 8m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곰 퇴치 스프레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곰의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져요. 자이언트 팬더나 안경곰 같은 경우는 주로 식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종류의 곰들이죠. 먼저 침착함을 유지하고 도망가려는 충동을 억눌러야 해요. 달려서 도망가면 오히려 사냥감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요. 곰은 시속 약 킬로미터에서 60km로 달릴 수 있어서 사람이 뛰어서는 절대 따돌릴 수 없습니다. 곰이 가끔 달려들었다가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허세 돌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배낭을 등에 메고 최대한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세요. 인간의 목소리는 곰들에게 나는 너희 평소 먹이가 아니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높고 날카로운 소리보다는 낮고 차분한 톤이 더 효과적이죠. 안녕 곰아, 나는 여기서 지나가는 중이야. 너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곰이 떠나지 않으면 눈을 직접 마주치지 않으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게 좋아요. 곰들은 직접적인 눈맞춤을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옆으로 비스듬히 시선을 두면서 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곰이 공격해 온다면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회색곰이나 북극곰, 말레이곰, 느림보곰의 경우에는 땅에 엎드려서 태아 자세를 취하고 목과 얼굴을 팔로 보호하면서 죽은 척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곰들은 보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결국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단, 공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음식을 노리는 포식성 공격으로 판단되면 죽은 척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흑곰의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죽은 척해도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대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얼굴과 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주변에 있는 돌이나 나뭇가지를 무기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흑곰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고 겁이 많아서 강하게 저항하면 물러서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회색곰은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해서 맞서 싸우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의 종류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종류든 곰과의 조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평소 곰 출몰 지역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고 향이 강한 비누나 화장품 사용을 피하며 가능하면 곰 방울이나 곰 퇴치 스프레이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다행히 당신의 경우에는 소음을 내며 천천히 뒤로 물러나자 곰이 관심을 잃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사람임을 확인하고 물러난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가장 흔한 상황이죠. 위기를 모면한 당신은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알고 있던 생존 상식들이 얼마나 부정확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트레일 믹스로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첫날 밤을 무사히 넘겼네요. 이제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에요. 사실 진짜 생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실종자 수색은 항상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부터 시작되니까요. 계속 움직이면 구조 범위가 넓어져서 찾기가 더 어려워져요. 통계적으로 보면 실종 후 24시간 내에 구조되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죠. 따라서 무작정 길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또한 동행자가 있다면 절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우리 둘로 나뉘자는 대사는 현실에선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잃을 수 있고 한 명이 다치면 도움을 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요. 국제적인 구조 신호들도 알아두면 유용해요. 호루라기나 소리로는 3번씩 끊어서 신호를 보내는 게 국제 표준이죠. 3번 휘파라, 잠시 멈춤, 다시 3번 휘파람. 이런 식으로 하면 구조대들이 인위적인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 신호로는 거울이나 반짝이는 물건으로 햇빛을 반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맑은 날에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수 있죠. 또한 밝은 색의 옷이나 천을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는 모닥불을 크게 피워서 연기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연기는 멀리서도 잘 보이고 구조 헬리콥터의 열감지 카메라에도 잘 잡힙니다. 단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SOS 신호를 땅에 큰 글씨로 만들어두는 것도 효과적이죠. 돌이나 나뭇가지로 만들 수 있고 눈이 있다면 눈을 밟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 글자는 최소 3m 이상의 크기로 만들어야 항공에서 잘 보입니다. 체온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체온증은 생존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예요. 옷이 젖었다면 최대한 빨리 말려야 하고 밤에는 모닥불 근처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단 너무 가까이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사람은 음식 없이도 약 3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3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깨끗한 물을 찾을 수 없다면 끓여서 마시거나 정수 필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만약 정수 도구가 없다면 천으로 걸은 후 최소 1분 이상 끓이는 게 좋아요. 높은 고도에선 더 오래 끓여야 합니다. 물을 찾을 때는 흐르는 물을 선택하고 고여있는 물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응급처치 지식도 생존에 큰 도움이 돼요. 작은 상처라도 제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는 깨끗한 물로 씻고 가능하면 소독하세요. 밴드나 붕대가 없다면 깨끗한 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져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도 생존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모든 지식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며 당신은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다시 희망이 생기네요. 오늘은 구조대가 올 수도 있고 안전한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침착한 판단력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럴듯한 정보들을 맹신하지 말고 검증된 생존 기술을 배워두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기억해 두세요. 단순당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소, 좁은 강보다는 넓은 강, 탁 트인 공터보다는 적당히 보호된 장소, 모닥불의 양면성, 그리고 곰의 종류에 따른 대처법까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비상용품을 챙기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로를 알려두세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생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으려는 의지예요. 올바른 지식과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한 야외 활동 되시길 바랍니다.